안녕하세요. 네오고시뱅크 정추형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시험을 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마 시험을 보면서 객관식이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기운이 다운된 가운데서 오후에 주관식을 또 보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객관식은 저희가 회원들 분들 중심으로 해서 취합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가 되면 합격할 것이냐 계속 분석 중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예상치는 다시 말씀해 드릴 거고요. 일단 주관식과 관련해서 단문부터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관식 단문은 우리 모의고사에서 다 풀어봤다 얘기하는데 생각이 사실은 좀 바뀌는 게 있어요. 어차피 진술거부권의 내용과 효과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우리 진술거부권의 내용과 효과는 진도별 모의고사 7회차에서 출제가 됐는데 이거 모르시는 분이 아마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채점하는 분들도 매우 곤란한 상황이 될 거예요. 너무나 사람들이 많이 잘 써놓은 것들이 많아서 이렇게 잘 써놓은 것들이 많은 답안은 30점 만점에서 30점이 부여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실제에 있어서 한 20에서 25점 사이에서 점수가 분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고요. 물론 못 쓰면 점수를 못 맞췄는데 모든 양을 다 써가지고 체계적으로 썼다 해서도 20점에서 25점, 25점은 한 교수님들이 주는 점수, 그리고 현직들은 20점이 주는 정도에서 그게 상한 점수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보강이 필요한 자백과 보강 증거의 자격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이제 제가 모의고사 등을 통해서 작년에 증거동의의 본질과 대상이 출제가 됐을 때 우리가 본질 부분과 대상 부분만 딱 뽑아서 단문이 나온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질과 대상만 쓰신 분, 그 목차 안에만 쓰신 분들은 사실 점수를 많이 맞지 못하셨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교수 출제의 특징인데 교수님들은 자백의 보강 법칙, 진술 거부권 이렇게 한마디로 문제 내는 것을 싫어하세요. 그리고 실제의 자백의 보강 법칙의 내용이 얼마나 많은데 자백의 보강 법칙 하면은 10페이지가 아니라 20페이지도 써야 될 내용이잖아요. 이걸 얼마나 줄여 쓰느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자백의 보강이 필요한 자백과 보강 증거의 자격은 원래 자백의 보강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자백 플러스 이 보강 증거. 그런데 이 자백은 예로 들면은 증거 능력이 있고 증명력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공판정 자백인지 공판정 자백 이외인지 불문한다라고 하는 그런 모든 내용이 여기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보강에 필요한 자백이에요. 서면에 의한 자백, 진술에 의한 자백, 수사 단계, 공판 단계 불문한다. 그러면 보강 증거의 자격이라고 하는 것은 얘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단문집에 보강 증거의 성질이 있고 그 다음에 보강의 범위까지도 간접적으로 다 들어가요. 그래서 예를 들면 보강 증거의 성질 부분만 쓰고 여기서 아주 줄여서 20점으로 쓰기 위해서 최소한 하신 분들은 점수를 다 못 받을 거예요. 근데 제가 자백의 보강 법칙과 관련해서 전범위 1회, 2회 전범위에서 출제를 했습니다. 전범위에서 출제를 했는데 20점짜리가 나와도 다 쓴다. 다만 항목별로 조금씩 줄여서 쓴다라고 하신 분들은 아마 교수 채점으로는 20점을 다 맞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현직 채점이어도 다 쓰신 분들은 한 15점 정도까지는 상한이니까 여기에서 일부만 뽑아 쓰려고 노력을 하신 분들은 10점에서 12, 13점 정도의 배점을 받으셨을 거고 전체 내용을 개괄적으로 그리고 하나하나 문장을 줄여 쓰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교수 채점과 현직 채점을 합해서 평균적으로 보면은 17, 18점까지도 득점을 하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질문이 많은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백의 보강 법칙에서 서설, 보강을 필요로 하는 자백, 그다음 보강 증거의 성질, 보강 증거의 범위, 자백의 보강 법칙 위반의 효과까지 이렇게 5개의 목차로 단문집에 되어 있는데 실제 교수님들은 이런 단문 제목을 줄여 쓰는 것과 상관없이 그와 관련해서 개괄적으로 요약해서 쓰라는 게 교수 출제의 취지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목별로 나눠서 일부만 뽑아 쓰신 분들은 생각보다 점수가 안 나올 것이다. 이런 부분은 제가 진도별 모의고사나 하프 범위, 전범위 계속해서 강조드렸던 말씀이에요. 그리고 실제 진술거부권의 내용과 효과는
많이들 예측을 하셔가지고 실제 여기에서는 큰 차이가 없고 그냥 양으로 그냥 배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채점 과정에서. 반면에 자백의 보강 법칙 같은 경우는 예상 논점으로 뽑은 사람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다른 데서. 저는 예상 논점으로 뽑았고 실제 모의고사도 출제를 했는데 아마 여기에서 다른 분들과 어떤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단문에 대한 결과를 먼저 말치고요. 그다음 이제 사례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올해 사례 문제와 관련해서 문제 이제 1, 2, 3, 4. 그래서 문제 1번은 이제 긴급 체포의 적법성. 2번은 이제 영장 없는 압수하고 그 다음에 추가 자료의 어떤 확보라는 얘기로 문제를 냈고요. 세 번째는 증언 거부권. 사실 증언 거부권과 관련해 가지고 5급 공채 행시 문제를 제가 우리 회원들 밴드에다 올려드렸었는데 이 증언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정당하냐 정당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행시에 나왔는데 아마 그것 때문에 그걸 보신 분들 뭐 그걸 안 보셨어도 여기 증언 거부권이 어려운 문제는 없어요. 근데 3번 논점은 이 증언 거부권이 근친자에 대한 증언 거부권이라든지 업무상 비밀에 대한 증언 거부권 이런 것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부분보다 이제 더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은 어떤 정당하지 못한 증언 거부권, 정당한 이유 없는 증언 거부권과 관련해서 일단 312조 5항에서 312조 4항을 타고 314조까지 건너가는 것. 특히 정당하지 못한 증언 거부 사례는 사실 고등고시 교재에도 없고요. 이건 전원합의체 판례인데 재교재에만 있는 내용입니다. 물론 이 판례는 객관식으로 출제가 되고 매우 중요한 사례인 건 분명합니다. 근데 이 사례를 만들어 가지고 한 것은 바로 제 어떤 통합사례 교재, 그 다음에 연습 문제, 뭐 현장 모의고사, 현장 강의 자료, 현장 프리미어 회원님분들은 현장에 이 부분을 딱 요약해서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당하지 못한 증언 거부에서 점수 차이가 좀 나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316조 1항은 매우 부수 논점이고 이제 어떤 증인 적격, 공범 아닌 공피의 증인 적격이 4번으로 나왔는데 일단 1번의 긴급체포의 적법성은 제가 해설을 좀 세밀하게 해놨는데 시험 출제하신 분들이 실수했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왜 실수했다? 우리나라 승진 시험에서 1,400명 이상의 응시를 하셨는데 그 중에서 이걸 못 쓰실 분은 거의 없다고 보여요. 그래서 매우 잘 썼기 때문에 우리가 문항별로 채점을 한다고 볼 때 이 문항을 채점하시는 분들은 아마 너무 잘 써서 문제 읽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이 긴급체포의 적법성 이렇게 다 잘 쓸 수밖에 없고 논점도 없어요.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점수가 한 4에서 7점 사이로 거의 양에 따라서 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물론 내용도 포함하지만 양에 따라서 4에서 7점으로 가는 경우들이 많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쉬운 게 네 번째 316조 1항. 이건 사실은 316조 1항으로만 쓰고 이걸 못 보신 분들도 상당히 있는데 안타깝지만 316조 1항은 많이 줘야 1, 2점이에요. 이거 안 써도 공범 아닌 공동피고인의 증인 적격에 대해서 논하고 선서 없는 피고인 신문 단계에서 했기 때문에 선서 없는 법정 진술, 증인 적격 있는 자가 선서 없는 법정 진술을 행하고 했을 때 이거 증거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제가 생각할 때 이것도 50% 이상은 잘 쓰셨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한 50%는 제대로 쓰셨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도 50%만 돼도 700, 800명이 잘 썼기 때문에 배점 차이는 크게 나오지 않을 것 같다. 결과적으로 이번에 배점 차이는 3번 증언 거부권에 대한 거. 논점도 많고 논점도 하나 312조, 314조까지 이르는 3개. 여기에서 점수가 많이 차이 날 것 같고요. 가장 큰 점수 차이는 2번이죠. 제가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네오고시뱅크 모의고사들은 너무 난이도가 높고 쓸데없는 것을 다루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 2022 대비해서 예년과 달리 전자기록의 압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문제를 많이 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문제가 전자기록의 압수에 대한 거, 일단 217조 1항과 더불어서 어떤 전자기록의 압수와 관련해서, 그리고 이 전자기록의 압수 시 특히 이렇게 휴대폰을 압수했다. 여러분 11월 18일에 전원합의체 판결 나온 거 있죠? 휴대폰 전체를 압수했지만 피해자가, 즉 피의자 아닌 자가 휴대폰을 이미 제출했다. 이것도 압수잖아요. 그 판례도 전자기록의 압수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하고 혐의와 관련된 부분에 한정이 된다. 이러한 법리는 이미 제출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휴대폰 전체를 영장 없이 압수했다 하더라도 실제로 압수의 효력 자체는 혐의와 관련된 부분에만 미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추가 자료 확보가 혐의와 관련되어 있느냐, 이 관련성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되고, 만약에 관련성이 없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제 이 휴대폰에 대해서는 사후영장을 받았지만, 사후영장을 받고 그 다음에 이 혐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영장을 받지 않았는데요. 사실은 사후영장을 받았든 안 받았든지 간에 하자치유가 안 되는 형태로 움직이는 게 이제 하나의 기본적인 논점이에요. 근데 여기도 뭐 받든 안 받았든 이 혐의와 관련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치유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영장이든 이 영장이든. 근데 여기까지는 안 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집중해서 살펴봐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체포. 사실은 우리 시험 교수님들이 우리 시험을 좀 우습게 생각하고 1번을 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매우 당혹스러웠어요. 논점도 없어요. 자, 문제부터 한번 보실까요? 사법경찰관 P는 A의 고소로 2021년 5월 6일에 휴대전화기를 이용해서 저지른 2021년 5월 6일에 저지른 카메라 등 이용 촬영, 갑의 범죄입니다. 그리고 A에 대한 통신매체 이용 음란,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카메라 등 이용 촬영과 통신매체 이용 음란, 여청구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확실히 알겠지만 이 두 가지는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범죄다. 즉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들이에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느낌으로는 카메라를 이용해서 촬영하는 게 통신매체 이용 음란과 비슷할 것 같지요? 그러나 아니죠.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은 분명히 별개의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 가지를 A의 고소로 수사를 하면서 갑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서 갑의 주거지와 직장을 탐문했지만 A가 이제 고소를 했고, 이것은 이제 A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소재 탐지를 했는데 직장도 고만둔 채 소재를 감추고 말았다. 그래서 P는 7월 6일 23시경 갑의 내연녀 을의 주거지 주변의 노상에서 우연히 갑을 발견하고, 을의 주거지 주변에서 우연히 갑을 발견하고, 주변에서 갑을 발견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후 갑을 긴급 체포한다. 이게 긴급 체포는 다예요. 자, 그 다음에 다음날 오전 P는 갑과 동행하여서 을의 주거지에서 을의 참여하에 갑의 휴대전화기를 발견하였다. 을의 주거지에서 갑의 휴대전화를 발견했고, 그래서 이제 압수를 했고요. 그런데 왜 압수를 했냐? 갑이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자
그대로 압수를 한 거예요. 발견했는데 이제 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다. 무엇과 비슷해요? 피해자가 이미 제출한 전화합의체 판결에서 실제 문제가 되는 핸드폰에 대해서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 상황과 비슷하죠. 자, 같은 날 20시경에 발부된 사후영장으로는 요게 또 재밌죠. 압수개속의 필요성으로 범죄 혐의의 상당성 외에 여죄 수사의 필요성 및 상습범의 가능성. 이게 사실은 여죄 수사의 필요성이라는 표현으로는 사후영장을 안 내주는데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 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20시에 사후영장. 이 압수는 몇 시에 했죠? 7월 6일, 7월 7일 날 10시경에 압수를 했고, 사후영장에는 범죄 혐의의 상당성, 여죄 수사의 필요성, 상습범의 가능성이라고 하는 게 압수개속의 필요성으로 나와 있어요. 사법경찰관이 그리고 검사에게 압수개속의 필요성과 관련해서 이렇게 소명 자료를 냈기 때문에 이걸 보고 인정해서 발부를 해준 거죠. 자, 그 다음에 사법경찰관 P는 압수한 휴대전화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실시한 결과 A에 대한 자료 이외에도 1월부터 4월까지 저지른 BCD에 대한 통신매체 이용음란 자료를 확보했는데, 이에 대해서 BCD에 대해서는 사후영장을 신청하지도 않았고, 나아가 갑은 디지털 포렌식 실시 전과 추가 자료 확보 당시 참여권을 통지했으나 난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현했다. 그래서 여기서 휴대폰을 추가 탐색했는데 갑은 참여하지 않겠다. 거부 의사를 명시했고, 이러한 가운데에서 바로 BCD에 대한 거, BCD에 대한 건데 1에서 4월이에요. 여기는 5월이고 5월 6일인데 여기는 1월에서 1에서 4월 사이에 벌어진 통신매체 이용음란 행위에 대해서 관련 파일을 탐색을 해서 출력을 했다. 이렇게 이제 돼 있고요. 이제 추가 확보한 거죠. 추가 확보. 자, 그 다음에 우연히 피해자 A에 대한 갑의 범행 현장을 목격한 병은 사법경찰관 P의 요구에 따라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진술서를 작성했는데, 목격자 병입니다. 이제 목격자 병은 완전히 다른 사람인데요. 이제 P의 요구로 출석을 해서 진술서를 작성을 했는데, 나중에 공판 기일에 있어서 공판정에서 보복을 두려워한다. 그래서 어떤 보복 우려라는 이유로 증언을 거부를 했다라고 하는 게 사실관계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아까 문제부터 봤는데 긴급체포의 적법성, 그 다음에 휴대전화기에 대한 압수, BCD에 대한 추가 자료의 확보의 적법성, 그다음 증언거부권 행사, 그리고 마지막 이렇게 나오는데, 첫 번째 긴급체포가 적법하냐는 여기서 이제 쟁점은 카메라 등 이용 촬영과 통신매체 이용 음란, 미란다 원칙을 뭘로 고지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항상 체포구속은 그 사람의 모든 범죄에 미치는 게 아니에요. 사건 단위로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양자로 성폭력 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와 통신매체 이용 음란으로 나눠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명확하지 않은 게 범죄 혐의의 상당성이 객관적 혐의가 있는지 이게 사실은 조금 명확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교수 출제에서는 명확하지 않은 거, 일부러 없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정확한 사실 제시가 없는 것은 그냥 인정되는 걸로 보통 넘어가긴 하는데 그 부분 단서로 잡아가지고 범죄 혐의의 상당성, 객관적 혐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한다. 뭐 10점짜리이기 때문에 긴급 체포에 대해서 열심히 써야죠. 알고 있는 거 다 써야 되겠죠. 그래서 체포 구속은 이제 사건 단위로 하는데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법조문까지 붙여놨잖아요. 7년이 하니까 이건 대상이 되고요. 중상 필기는 다 갖춰요. 통신매체 이용 음란은 대상이 아니고 결국은 긴급 체포한 것은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폭력 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갑의 휴대전화기를 압수를 하고 피해자 B씨에 대한 추가 자료를 확보한 것은 적법하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일단은 긴급 체포가 7월 6일 날 23시에 있고 긴급 체포를 의뢰 주거지 주변에서 갑을 발견. 집 안도 아니에요. 주거지 주변이에요. 그리고 다시 경찰서로 갔다가 다음 날 10시경 했어요. 그래서 항상 일단 영장주의 예외와 관련해서 수사 단계에 이루어진 강제 압수고 그 다음에 범죄 장소도 아니죠. 범죄 장소, 범죄 실행 중 실행 직후의 범죄 장소도 아니고 그 다음에 체포 현장도 아니고 이 체포 현장 시간이 많이 지나면 혹시 주거시에 체포했어도 시간이 많이 지나면 영원히 거기가 체포 현장 이렇게 보면 안 돼요. 그럼 체포 현장은 10년이고 100년이고 가서 압수해도 된단 말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체포 현장은 아니고 결국은 장소적 제한이 없는 217조 1항으로 가는데 일단 24시간 이내니까 압수수색이 가능하고 거기다가 217조 1항은 이제 장소적 제한이 없다는 판례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점수에서 중요 배점이죠. 그래서 의뢰 집에서 행한 것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다만 여기서 걸리는 게 뭐냐면 이게 실무상으로 지금까지는 2021년 11월 18일 이전까지는 크게 문제 삼지 않았던 거고 의문은 있었지만 문제 삼지 않았던 게 휴대폰 전체를 압수했을 때 압수의 효력 범위가 뭐냐라는 거죠. 무엇과 관련해서 압수를 했어요? 바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인데 사실 관련 문제로서 A에 대한 통신매체 이용 음란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로 압수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한정이 되는 게 기본이에요. 우리 판례가 217조 1항의 압수는 긴급체포 사유로 된 범죄 혐의와 관련된 필요 최소한으로 증거물과 몰수물에 한정된다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제 결국은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바로 완전히 최신 논점이고 대한민국에서 변호사 시험, 행시 이런 것들보다 먼저 나온 거예요. 이렇게 최신 판례의 취지. 물론 최신 판례는 이미 제출이고 여기는 전자기록을 통으로 압수한 사안, 핸드폰을 영장주의 예외 217조 1항에 따라 예외로 217조 1항의 예외로 압수한 사안이지만 대한민국 시험에서 가장 먼저 출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것에 한정되는데 바로 정보 저장 매체 전체 이렇게 이제 전체를 압수한 것은 어떠냐? 여러분 잘 아시듯이 219조가 준용하는 106조 3항. 이거 이제 본문 보면서 설명을 하는데 원래 전자기록의 압수와 관련해 가지고는 혐의와 관련된 부분을 일부 복제하거나 출력하는 게 원칙이고 현장 상황상 이렇게 압수하는 게 곤란하거나 불가능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일부만 압수해서 현저히 목적 달성을 할 수 없을 때 목적 달성을 할 수 없거나 이런 현장 사정상 압수가 곤란할 때는 정보 저장 매체 즉 핸드폰, 뭐 컴퓨터를 압수할 수 있다 하는데 여러분 핸드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핸드폰이라고 하는 것을 현장에 가가지고 일부 복제 출력 특히나 긴급 압수해서 일부 복제 출력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만약에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다는 사실관계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일부 복제 출력할 수 없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긴급 압수를 행함에 있어서 이 복제할 수 있는 휴대폰, 일반 컴퓨터는 USB 꽂으면 되지만 휴대폰은 USB가 꽂히나요? 휴대폰에서 저장하려면 별도의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든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부 복제 출력하기가 곤란한 상황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기 때문에 전체 압수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 다음에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게 뭐 이 사실관계를 조금 지워놓고요. 그럼 이제 전체를 압수한 다음에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이제 탐색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탐색을 하는데 이렇게 유관 정보와 무관 정보가 혼재가 돼 있을 때는 계속 압수수색의 연장성이에요. 우리 판례가 혐의와 관련된 부분으로 딱 한정해 놓으면 그걸로 압수수색이 끝나는데 무관 정보와 유관 정보를 그러니까 혼재된 상태는 압수수색의 연장선이니까 어떤 당사자가 참여를 해야 되고 압수 목록도 교부해야 되고 그 다음에 혐의 관련 부분만을 봐야 되는데 부분에만 효력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혐의 관련이라고 하는 관련성, 특히나 사람에 대한 인적 관련성 문제가 아니니까 이 객관적 관련성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는 서술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참고로 우리 판례는 기본적으로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 즉 객관적 동일성이 있는 것을 하라는데 뭐 절도와 강도 사이에서 그 사람이 행한 범죄가 절도든 강도든 비슷한 범죄에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동일해야 되고 어떤 동종이라든지 유사범행으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추가로 돼 있으면 좋은데 이걸 추가로 써신 분들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혐의와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가 이미 제출 사건, 휴대폰 이미 제출 사건 어떤 사건이었어요? 이 전월합체 나온 게 바로 교수가 대학 교수 남자 교수가 남자 대학원생 학부생을 불러서 함께 술을 먹고 대학원 간다니까 고민 상담 해준다 해서 술에 취해 있는 상황에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학생을 침대에 눕혀놓고 바지를 벗기고 성기를 만지면서 사진을 찍었는데 그러자 이 학생이 일어나가지고 피해자가 핸드폰 내놔라. 그래서 못 준다. 이렇게 하다가 핸드폰 건네줬는데 비밀번호 안 알려주죠. 그래서 경찰에 112 신고해서 경찰을 부른 다음에 피해자가 이미 제출을 해요. 자, 휴대폰의 이미 제출은 적법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사안에서는 교수가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포렌식을 하다 보니까 뭐가 나왔어요? 피해자가 A인데 B, C, D에 대한 그 전에 촬영해 놓은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사진들이 나타났다 이거예요. A의 성기를 찍은 거 말고 B, C의 성기를 찍은 거 다른 대학원생의 성기를 찍은 게 나타났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종이기는 하지만 유사범행이기는 하지만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는 얘기가 뭐냐면 그 범죄 별건 그 범죄가 아니라 별건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관정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혐의와 관련된 부분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B, C, D에 대한 것은 기본적으로 해당되지 않는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아까 영장에 보니까 상습범 여죄가 나와 있는데 자 여죄로 나와 있어도 이 여죄는 동기가 된다든지 어떤 시간 장소 범행의 기본 범죄의 시간 장소 뭐 동기라든지 이런 것들과 관련된 것에 한정되지 유사범죄라고 다 되는 거 그건 안 돼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상습범의 가능성인데 참고로 이건 문제 낸 사람이 무슨 사기친 것도 아니고 왜 사기친 게 아니냐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와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는 상습범 처벌 규정도 없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상습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다 해도 의미가 없는 사안들이에요. 이 부분은 제가 본문을 하면서 판례들을 좀 보여주면서 추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별건이 나오게 된 거고. 자, 그 다음에 얘기 이제 우리 별건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하죠? 별건이 나왔을 때는 확실한 거. 이 경찰 간부 시험에도 나왔었나요? 바로 탐색을 중단하고 새로운 영장을 발부받아서
실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추가 자료 확보는 위법한 걸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휴대전화기 전체 압수는 217조 1항에 따른 압수로 적법을 한데 이 부분은 압수의 효력이 미치지 않고 그 다음에 어떤 무관 정보여서 새로운 영장이 필요해요.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설문 3은 증언거부권 행사에 대한 것은 앞에서 본 바와 똑같기 때문에 병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 보복의 우려, 증언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고 수사 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니까 312조 5항으로 갔다가 312조 4항으로 가는 건 정말 짧게 써야 돼요. 10점짜리니까. 그리고 정당한 이유 없는 증언거부. 2019년 전원합의체 판례 소개를 해서 해주는 거. 이게 제가 자랑하는 거. 우리는 연습 문제도 받고 그 다음에 교재에도 있고. 근데 이게 다른 고등고시라든지 다른 교재에는 없는 부분이어서 제가 자랑하는 영역, 자랑했던 그 영역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을이 갑과 별개로 성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으로 기소되어서 병합심리 중 갑과 별개로 이게 사실은 약간 표현이 애매한데 생각해 보세요. 을은 여자예요. 여자 동거 내연녀예요. 여가 A에 대해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을 했다거나 어떤 통신매체 이용 음란을 공범으로 했다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을은 별개의 범죄입니다. 그래서 공범 아닌 공동피고인이고 그 다음 두 번째 이런 거 제가 계속 강조했죠. 자기의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피고인의 지휘에서 이것은 선서가 없다는 거고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던 영상들은 갑이 피해자 A를 직접 촬영했다고 준 것이다. 갑의 말을 전달을 했다. 이 진술이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있느냐라고 하는데 사실은 갑의 말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건 일부예요. 주 쟁점은 공범 아닌 공동피고인의 선서 없는 법정 진술의 증거 능력 혹여나 해가지고 316조 1항을 추가하는 정도이지 그 이상도 아닙니다.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보면은 실제로 1번 큰 차이 없을 것 같아요. 4번도 합격권에서는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바로 2번과 3번에 문제가 되지 않겠냐 이거죠.